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장종훈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여러분 이게 토익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게시판에서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지 마시고 울지도 마세요. 왜? 오늘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어. 오늘 시험은 끝났으니까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다음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토익 총평을 공부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자책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아 그렇구나 다음번엔 이렇게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오늘 토익은요 파트 5, 6 솔직히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파트 5 문법 20개, 어휘 10개 나왔습니다. 총 30문제 딱 맞춰서 나왔네요. 이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오늘은 정석처럼 20개, 10개 나왔습니다. 접전부 문제가 총 7개가 나왔는데요. 접전부가 뭐냐고요? 접속사 쓸래, 전치사 쓸래, 부사 쓸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실제 시험장 가도 이 문제들을 먼저 풀어요. 왜 그러냐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가 전부 다 다르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토익 평점은 680점이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가 만약에 700점이다, 뭐 800점 초반이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맞춰야 돼. 접전부를. 왜? 요거는 문제를 많이 꼬아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빈칸에 그냥 어떤 품사를 쓰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접전부 문제부터 항상 먼저 정복을 하세요. 아시겠죠? 접전부 문제 반드시 먼저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뭐 900 이상 가시는 분들은 뭐 다 정복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목표 점수가 700, 800점대라면 접전부부터 먼저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6는 전 중이라고 적었는데 학생분들 게시판 보니까 어려웠다라고 말하는데 파트 6는 항상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파트 5를 풀고 나서 바로 파트 6를 풀잖아요. 일단 여기서 좀 지쳐요. 이 지친 상태에서 파트 6를 풀려니까 더 힘들죠. 그리고 파트 6는 지문 속에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만 보고 못 풀어요. 앞에 문장 보고 뒤에 문장 보고 뒤에 문장까지 보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건데 파트 6도 여러분들 잘 맞추셨으리라 기원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해커 선생님들께서 옆 스튜디오에서 막 이제 총평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사실은 더 많은 자료, 저도 막 한 달, 두 달 준비해서 찍은 자료들도 거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총평 영상도 한번 보시고 다음번 시험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다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들어와 주시고요. 거기 이제 들어가면 궁금했던 거 실시간 정답도 있고요. 예측 점수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래요. 치킨 이벤트도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일단 들어가 보시기 바래요. 치킨 다 털릴 수도 있겠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푸시게 될 문제, anyone이냐 does냐 라는 문제예요. 둘 다 대명사로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품사들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oes는 형용사로도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선 당연히 대명사겠죠. 왜냐하면 지금 who 앞자리가 비었고 who부터 쭉 여러분들 어디까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이 어떠한 선행사를 꾸며주는 문장 구조네요. 이게 전문용어로 형용사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anyone도 선행사가 될 수 있고 does도 선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답을 뭘로 골라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토익엔 절대 복수 정답은 없습니다. 흔적을 한 개 더 찾으세요. 개념에 개념을 더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선행사 자리라는 걸 알아낸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개념이 한 개 더 필요합니다. 바로 수일치랄까? 이 문장에서 동사에 집중을 해보자면 operate라는 게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에 나오는 동사잖아요.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안 헷갈리게 도와드릴게요. 주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 동사가 나와요. 단수 동사는 동사 s를 붙입니다. 주어가 복수일 때는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 복수 동사는 원형 그대로 씁니다. 지금 동사 s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단수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단수 주어가 필요하다라는 점. 둘 중에 단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정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정답은 anyone이겠죠, 당연히. 왜? 누구든 이라는 단수 표현이니까. 도즈 같은 경우는 복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도즈가 나오면. 그래서 정답은 anyone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죠. 다음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다음 시험에서요. 여기 만약에 operate가 아니라 operate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가볍게 요거 이제 도즈로 또 정답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refrain이냐 forbid냐. 참고로 이 친구들은 의미도 비슷해요. 뭐 삼가하다, 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로 둘 다 쓸 수 있는데 복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빈칸을 잘 보셔야 되겠죠. 쭉 한번 볼게요. 지금 빈칸 앞에 to가 있으니까 이제 동사 자리고 뒤를 보니까 어머나 from이 있네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사는요. 자 동사가 있고 다 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가 뭔가요라고 물어본다면 자 동사는 동사의 힘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 intransitive. 힘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못 나옵니다. 하지만 타 동사는 무엇이냐? 힘이 전달이 됩니다. transitive. 그래서 타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죠. 타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고 자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from이 목적어인가요? 아니죠. from부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전 동명구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지만 전치사를 끼우는 순간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는 전치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타동사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자동사 자리겠네요. 당연히. refrain from이라고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refrain from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refrain 다음에 자동사 from을 refrain 다음에 당연히 from이란 전치사를 써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forbid를 정답으로 고르셨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forbid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붙여주는 동사예요. 목적어 한 개 붙이고 뒤에 from이라고 쓰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목적어가 뒤에 없기 때문에 refrain의 형태로서 여기 담아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refrain from이라고 수거 전체를 외워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다음번 시험도 잘 맞춰주세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y나 until이냐? 요것도 조금 라이벌인데요. by도 전치사고 until도 전치사잖아요. 맞죠? 그럼 뭐를 쓸까라는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문맥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The representative from 뒤를 보니까 이거 지금 대문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회사 이름이겠네요. 맞죠? 요 회사에서 나온 대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guaranteed가 뭐냐면 보장했다, 확실하게 말했다, 뭐 대디야. The renovation, 이 보수공사 혹은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renovation이라면 would be finished, 끝날 것이다. 별표. 여러분이 끝나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끝난다라는 표현은요. 일회적인 행위인가 반복적인 행위인가 이거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by도 뭐뭐까지고 until도 뭐뭐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y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 일일 때 씁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다음 주까지 끝날 거야. 일회적인 일이니까 엄청 by가 잘 어울려요. 근데 until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회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인 느낌이에요.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finish랑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finish랑 until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끝낸다라는 동작은 한 번 하는 동작이지 끝내고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딱 끝내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by랑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until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단 이 동사가 아니라 지속되는 동사. 예를 들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내가 뭐 3시까지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3시가 되기 전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럴 땐 until이 정답으로 나올 거예요. 동작 그리고 동사 거기에 주목을 해서 by냐 until이냐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proposals냐 안 그럼 proposed냐. 호호 재밌는 문제였어요. 자, 쭉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who가 접속사고요. 뒤를 보니까 should 다음에 또 submit가 동사가 나오고 want가 또 동사네요. 맞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동사 전체의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접속사가 한 개가 있으니까 동사는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아주 간단한 산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쪽 편은 문장 구조가 완성이 됐으니까 뒤쪽만 완성을 시키면 되는데 이 submit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겠죠. 당연히. 선생님 어떻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아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 중 대부분은 타동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타동사라고 찍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자동사를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 자동사를 암기하면 내가 외운 동사가 아니네? 너 타동사지? 라고 찍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타동사겠지? 라고 찍으면 90% 이상은 맞을 겁니다. 이게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자리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grant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grant가 당연히 이제 명사적으로 이제 쓰였겠죠. 여기서는 명사처럼. 그런데 이게 뭐 자금, 뭐 지원 이런 표현 같은데 지금 재밌는 것은 뒤에 앞에 어도 안 붙었고 이게 명사라면 어를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여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걸 이제 복합 명사로 만들어버리는 명사가 필요하다. 보기 중에서 명사는 proposals라는 명사거든요. 제안서. 그래서 지원에 대한 제안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아름답게 명사 뒤에 s가 붙어있는 꼴이니까 이게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proposed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과거 분사로 쓰이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과거 분사로 쓰시면요. 해석이 조금 이상해지겠죠. 해석을 잘 보면요. Those who want to get the financial support.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선 does네요. 뭐뭐 하는 사람들. 복수니까 want 동사 나왔네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재정적인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를요?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한된 돈을 내라 이건 말이 좀 이상해요. 왜? 지금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돈을 왜 냅니까? 돈을 받아야지.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내라 이 말이 훨씬 더 적합하겠죠. 이 지원서를 왜 내느냐? 누굴 위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게 적합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proposals로 골라내셔야 됩니다. 빠르게 갈게요. 5번입니다. is hosting이냐 hosted냐. 요것도 조금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빈칸이 비었거든요. 앞은 뱅크가 당연히 주어겠죠. 자, 그럼 이 주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거 단수니까 is hosting도 답이 되고 hosted도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파트 6에 주로 나오는 지문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고객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받는 겁니다. 뭐를 받아요? 알람을 받겠죠. 뭐를요? 뒤를 보니까 오늘 정오까지 알람을 받을 것이다. 오늘 12시까지. 이 말인즉슨 아직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안 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직까지 이 이벤트가 이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미 벌어졌는데 알람을 고객들한테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오는 고객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려고 하고 혹은 지금 열었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은 알람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고객들도 참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시제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뒤에 나오는 것까지 보고 풀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By noon today. 오늘까지 보내줄 거야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주체를 안 한 거고 앞으로 주체가 이제 뭐 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조금 미래지향적인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파트 6 문제 풀 때 시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앞문장 뒷문장을 보고 푸세요. 잊지 마시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to counsel이냐 안 그러면 counseled냐. 재밌네요. 이것도 문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지금 reviewing,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Market Analysis Report. 이게 어떤 거냐면 시장 조사, 시장 분석 리포트를 분석하는 것. 신중하게. 어떻게? each month, 매달. 이게 지금 주어예요. 주어가 꽤 길었죠,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비생명체 주어가 나와도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거죠. 이거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매달 검토하는 것은요.
enables라는 표현 잘 기억하세요. enable이라는 표현은요. 뒤에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뒤에 목적어가 뭘 가능하게 해주느냐. 뒤를 보니까 junior employees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들어온 사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t the international branch 이게 어떤 거냐면 맞습니다. 이 외국 지사에 있는 최근에 조금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때 정답은 enable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CEO가 상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외국지사에 있는 이런 신규 직원들한테는 조금 상담이 필요한데 그 상담을 좀 잘해주기 위해서 CEO가 이게 좀 읽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맞죠? 시장 보고서도 읽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지금 시장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기 위해서는 enable to counsel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7번째 문제네요. 지금 recognition이 정답일까 dedication이 정답일까 물어보는 문제네요. 어휘 문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품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를 물어보는 게 어휘 문제라고 하니까 어휘 문제는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가보도록 할까요? Mr. Ravington이라는 사람은 has gained 얻어왔다. 완료 시제네요.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예요. significant, 상당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상당한. 뒤를 보니까 무엇을 얻어왔어요? In the industry, 업계에서. As an expert, 전문가로서 라는 명사로 쓰였네요. 관사 앞에 있으니까. On international patent law, 특허권, 특허 관련 법인 것 같은데요. 맞죠? 국제적으로 특허 관련 법에 있어가지고 아주 전문가로서 무엇을 얻어왔다. 무엇을 얻었을까라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업계에서 무언가 얻어왔으니까. recognition 무슨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인정, 인식. 좋은데. D를 볼까요? dedication. dedication이 뭐예요? 헌신, 전념.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얻어왔다라는 표현과 적합한 단어가 인정일까, 인식일까? 안 그러면 전념일까, 헌신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면 저는 이쪽으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네요. 왜 그러냐면 recognition, 인정, 인식을 받아왔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니까요.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은 당연히 인정이라는 표현이 recognition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 B 같은 경우는 dedication, 헌신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 헌신을 뭔가 좀 보내는 느낌이고 받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쪽에 좀 쏟아부는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통 뒤에 전치사도 to랑 좀 자주 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recognition이 정답이 아니라 dedication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았어요. 이번에는 정답은 A, recognition.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끝나갑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expert냐, expertise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자면 our이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our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우리의 뒤에 나오니까 instructors가 어떤 거냐면 명사죠. 그렇다면 이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형용사겠죠, 당연히. 그럼 보기 중에 형용사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 expert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잘 못 고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거 때문이에요. 더블 품사. 얘가 이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expert라는 친구를 명사로 쓰면 전문가라는 표현이고요. expert라는 친구를 형용사로 쓰면 전문적인이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거 expertise는 여러분들 이 전문 지식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사로서 들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명사 쓰면 안 돼요? 이것까지 있으면 됐겠지만 뒤에 instructor까지가 있으니까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자리라는 것을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참고로 한 개 알려드리면 보통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소부형명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나오는 순서가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선생님 여기에 왜 부사는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부사 없이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형명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형명 쓸 수 있고 소명 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용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 부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싶으면 형용사가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부사 없이 써도 되는데 만약에 부사를 쓰고 싶으면 여기 형용사가 있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소부혁명뿐만 아니라 관부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관사, 부사, 형용사가 명사 순서입니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 자, 여기를 쓸 때도 반드시 부사를 쓰고 싶다면 형용사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관부혁명, 소부혁명 둘 다 부사는 형용사가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1월 29일 토익 총평 시험을 담당하게 돼서 파트 7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씩 궁금하실 포인트들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는 제가 처음에는 난이도가 뭐 중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가 여러분의 고민과 또 약간의 논란과 이걸 보면서 그래,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들의 출제 패턴은 뭐 특별히 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뭐 엄청나게 새롭고 획기적인 스타일이 나왔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것들이 많이 보였던. 자, 그러나 몇 문제가 여차하면 순간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혹은 다른 초이스를 고르게끔 유도하던 함정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제가 빠르게 오늘 이제 총평 강의 통해서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시험 끝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동의어잖아요. 네, 동의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요거 temper.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템퍼라는 단어는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쓸 때는 우리 뭐라 그래? 성질머리,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템퍼 하면은 성질을 확 하고 내는 그 성질. 그런데 동사로 쓸 때는 또 반대 의미가 있어요. 성질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단어 자체가 약간 뭐랄까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명사로 쓸 때와 동사로 쓸 때 의미가 다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can 뒤에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템포의 의미로 파악을 해야겠고요. 이때 템포의 의미는 뭐랬냐면 성질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누그러뜨리다라고 했죠. 자, 누그러뜨리다. 뭔가 정도를 팍 올라가려는 거를 이렇게 완화시키다. 이런 의미가 이제 템포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아티클에서 이 템퍼란 단어가 또 보였기 때문에 지문 내용도 파악하기 힘들고 또 그 문장의 의미도 파악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해서 난이도가 제일 높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은 뭐 이런 거죠. 우리 요즘의 상황이 굉장히 또 토익에 잘 트렌디하게 반영이 됩니다. 온갖 원자재 값이 올라서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사업체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당연히 회사의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늘 예측은 시도하지만 맞추기 쉽지 않고 그에 따라 또 이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비즈니스 월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둔 채로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뒤에 있는 이 목적어는요, unpredictability라는 그 명사 모습인데요. 여러분 아는 단어 predict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측하다.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해합시다. 자, 목적어 자리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 이건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것이죠. 뭔가 안 좋은 것을 누그러뜨리는 게 이 템포의 의미이기 때문에 A와 B 중에서는 moderate, 이게 바로 대신 써도 괜찮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moderate의 의미는 형용사로 쓸 때는 뭐 적절한, 뭐 온화한, 온건한, 약간 좀 이게 중간 정도 느낌 가는 그런 형용사랄까요? 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동사로 쓸 때는요,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는 것을 중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바로 이제 템포의 의미와 정확하게 맞닿으면서 완화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토익보다도 다른 시험을 또 공부하시게 되면 토플이라든지 뭐 탭스라든지 그런 어휘 공부를 통해서 한 번쯤 만났을 수 있는 그런 어휘인데 토익의 출제 범위에서는 꽤 난이도가 높은 어휘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여 상태인데요. 초이스의 오답이었던 tough는 좀 보도록 하죠. 자, 터프하다. 누가 뭐 터프하다 그러면 어때요? 되게 좀 강인하고 거칠고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맞습니다. 형용사 tough는 강하고 거칠고 상황이 좋지 않은 걸 터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터프해도 터프가이야 그렇게도 쓰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너무 터프하다. 아, 토익 공부하는 과정 참 터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EN을 붙였으니까 상황이 더 나빴던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 얘는 더 나빠지는 거, 더 힘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터프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맥까지 다 고려해 볼 때, 왜 가격 변동 굉장히 심하고 이런데, 그런 그 변동성, 예측이 힘든 그런 부분, 요거를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잘 대처하면서 안 좋은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전체 문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했죠. 자, 물론 이제 그 다음엔 또, 뭐 예측한다고 해서 다 잘 대처하는 건 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앞쪽에는 예측을 해가지고 대처를 잘하는 상황. 그렇지만 예측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구나. 또 전체적 흐름까지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던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템포의 의미, 성질이란 명사 있지만 성질을 누그러뜨리다. 그리고 완화시키다. 뭔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덜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템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의어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요것도 쉽게 그냥 풀려면 풀 수도 있고, 근데 좀 이제 조금 오히려 어휘 뜻을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이 시간을 지체할 수 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 fine art. 여기서 여러분 이 fine이 뭔 뜻인 것 같아요? 뭔가 정교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교한 예술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한 작품 또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고 할 때 이 fine 이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상황이요. 되게 좀 수공예를 아주 잘하는 장인이 열심히 만든 어떤 피스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거 앞에 그 아트 피스 앞에 뭐가 어울릴까요? 아주 숙련된 사람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이다. Fine art, skillful art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skillful. 물론 skillful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되게 노련해, 스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He's very skillfu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노련한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어떤 사물에도 이 skillful을 쓸 수가 있어요. skillful 같은 단어는 사람과 사물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fin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긍정적인 뜻인가요? 부정적인 뜻인가요? 네, 긍정적인 거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죠? sharp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sharp은 여러분 샤프심할 때 그 sharp죠? 네,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런 느낌이 sharp에 있죠? 자, 그런데 이 sharp는 그런 의미 말고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련된이에요. 와, 저 사람 되게 샤프하게 생겼다. 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때는 어떤 느낌? 되게 세련돼 있고 멋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샤프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sharp art 들어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동의어 문제의 매력인 것이 이 자리에 넣어도 되는 거를 물론 골라줘야 되지만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문맥도 중요합니다. 자,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죠? 몇 세대에 걸쳐만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진 무언가를 파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제품은 유행에 민감하게 그때그때 세련되게 탁탁탁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일까요? 아니면 그냥 노련한 기술자가 아주 훌륭하게 만든 제품일까요? 게다가 유행에 극히 민감하지도 않은 상태.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샤프에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잘 따라가면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그죠? 곧 세련되게 그때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illful과 sharp 중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적에 오랫동안 몇 세대가 걸쳐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장인 정신이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이라면 skillful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동의어 문제 겨우 2개 설명드리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였죠. 이제 그 말인즉슨 이 동의어 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있었다. 네, 쉽게 생각하고 풀었다가 은근히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어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은 단어를 고르는 건데 전체 문맥과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요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동의어 문제, 이것도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커버란 단어의 동의어가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커버해 줄 수 있어. 그럴 적에 왠지 그거 다 포함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또 컨테인을 고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신문 기사에서 뭐 어떤 사건을 보도해주고 보고해주니까 리포트도 맞을 것 같고, 또 어떤 세미나가 다양한 주제를 다 커버한다 그럴 때 그 주제에 다 걸쳐서 쭉 뻗어 있는 extend over도 커버 대신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A, B, C 모두 다가 커버의 의미에 다 들어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글의 흐름과 이 문장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베스트 초이스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에요? 약간 좀 용량이 부족한 어떤 기계로 내가 촬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난 박근쌤 강의 딱 이제 한 50분 강의인데 다 찍어야지 촬영하고 있어. 근데 얘가 배터리가 안 돼가지고 5분밖에 못 찍었단 말이야. 혹은 뭐 저장된 용량이 너무 꽉 차가지고 동영상 5분밖에 못 찍었어. 나머지 45분의 강의도 다 커버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쓰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50분 박가은 쌤 강의를 찍는 이유는 나 혼자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친구한테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선생님 강의 좀 봐봐 되게 좋다.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찍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한테 내가 그 나머지 강의를 다 리포트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의 취지가 이거 찍어다가 제가 누구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내가 보도 또는 보고해야 돼요. 디테일까지 그 사람이 궁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게 베스트다. 자, 컨테인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컨테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컨테인의 기본적인 느낌, 뭔가를 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 안에 뭔가가 담겨 있을 때 보통 컨테인을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박현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보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스벅, 뭐 라떼를 딱 샀어. 그 바닐라 라떼를 샀어. 그럼 바닐라 라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닐라 라떼. contains 한 다음에 그 안에 뭐 들었어? 커피 들었지. 또 뭐 있어요? 밀크 들었지. 그죠? 예, 그 다음 뭐 있어? 바닐라 시럽. 이런 거 들어있잖아. 바닐라 시럽.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 박가은 선생님이 산 바닐라 라떼는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함유하고 있어요. 이런 구성물들 혹은 이런 성분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컨테인은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함유하고 있는 성분 따위를 얘기할 때 주로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다. 자,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용 같은 걸 담고 있다 할 때도 우리가 컨테인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그 전체 흐름으로 볼 적에 나 이거 있잖아. 이거 나머지 거 45분 분량 이거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요것보단 요것이 전체 문맥상 어떻다? 베러하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뉘앙스가 1차적으로 이제 컨테인이 조금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글 전체 맥락으로 볼 적에 report on을 쓰는 것이 앞뒤 맥락과 맞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extend over라는 건 여러분이 1차적으로 extend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걔도 이제 출제 포인트가 있죠. extend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적인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타동사로 쓸 적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가 있나요? 데드라인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마감 날짜를 막 연장한다든지 그럴 때 extend를 쓸 수가 있는데 over를 붙이게 되면요. 어떤 범위를 이렇게 그 위에까지 쫙 걸쳐가지고 연장해서 다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세미나가 있는데 그 사람 세미나 내용이 말이야 다양한 subject, 다양한 areas를 다 extend over 한데 그것까지 다 다뤄준대. 그럴 때 쓰는 것이 extend over.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over 뒤에는 어떤 areas, subjects, 그죠? 또는 뭐 content,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걸러내시려면은 상당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이렇게 또 괜찮아 보이는 이런 것도 고를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난 우리 동요 문제 3개 다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7의 난이도가 얘네 덕분에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오프라인 강좌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체 난이도 또는 점수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특정 파트가 쉽게 느껴지면 나머지 파트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특정 부분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곳의 난이도를 좀 힘을 빼가지고 전체적인 난이도 밸런스를 JTS가 맞추고요. 또 점수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난이도를 잘 밸런스 있게 밸런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일단은 뒤쪽의 연계 문제들이 막 엄청나게 꼬여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동요 쪽을 좀 힘을 줘서 난이도를 이렇게 좀 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동요 문제 까다로웠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포인트만 얼렁얼렁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런 상황 많이 나오죠. 저자를 불러다가 강연회를 하거나 사인회 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좀 토익엔 익숙하죠. 자, 비슷한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The latest story of the secret of hackers.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걔가 시리즈물이야. 시리즈물. 자, 이런 최신 이야기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될 거란 상황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누워있는 글자, 이 작품은 정체가 뭘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여기 앞에 novel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novel 정체가 뭐죠, 여러분? 얘는 소설이죠. 자, 소설은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허구의 이야기인가요? 허구죠. 허구라는 거는 뭐냐?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픽션의 팩트가 만들다예요. 그래서 픽션이 바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를 픽션이라고 하죠. 자, 소설은 뭐라고요? 픽션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진짜 있는 사건들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신문 아티클도 실제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 라이팅 형태고요.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고래의 뭐를 기록하고 바다 생명체를 기록하는 그런 영상물 본 적 있으세요? 또는 그런 이야기들. 걔들은 뭐예요? 걔들은 non-fiction이죠. 걔들은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라이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의 장르를 볼 때는 크게 fiction인가 non-fiction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소설은 제 아무리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실제 어떤 사건의 생존자의 인터뷰를 따다가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뭐 역사상의 기록물을 뒤져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는 픽션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리서치를 다 하겠죠. 여러분 그 이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도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상상으로 만들지 않죠. 전부 다 이제 히스토리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참고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누군가의 고증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novel이라고 말하는 순간 허구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non-fiction은 안 된다. novel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연재물이에요. series 그러잖아요. 그죠? 1편 나왔고 2편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최신편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럴 때 이 제목이라든지 그 스토리로 보건데 이게 약간 미스테리물이야.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장르는 뭐다? 미스테리 노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ETS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novel 그러면 픽션이야. 이거를 공식처럼 알고 있는가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fixture 이런 명사가 있고요. fixed product 이런 명사가 있을 때 두 단어가 여러분 어때요? 동의어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이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두 표현만 봤을 때는요. fixture는 뭔가 고정된 어떤 시설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면 양변기, 세면대 어때요? 벽에 딱 붙어 있죠. 그죠? 그런 걸 fixture라고 합니다.
근데 fixed product라는 거는 고정된 상품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 fixture가 어디서 파는 뭐 딱 그것만 파는 상황이라면 fixed product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물건들이 다 전시가 돼 있는데 shelves and fixtures 거기 위에 전시가 돼 있어. 그러면 선반하고 고정된 벽에 뭔가 고정된 뭔가를 설치해 놨겠지. 거기 위에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상품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골라가실 수 있는데 그 상품은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커스터마이즈 된 걸로 그 상품을 제가 구성해 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customized products니까 걔네들은 fixed products인가요? 아닌가요? 다르죠?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문 속에 예를 들어 fixture란 단어가 있었어. 이거는 그냥 벽에 고정된 어떤 시설물이란 뜻이고 fixed product라는 거는 상품의 종류가 아예 고정돼 있어가지고 우린 오리온 과자만 팔아요. 우리는 말이죠. 혜태 제과 거만 팔아요. 이게 고정돼 있는 상품일 때 fixed product고 그게 아니라 고객이 저는요 동양 제과가 좋고요. 저는 그 아이스크림은 허쉬 거가 좋고 이렇게 뭐 특별히 지정해가지고 고객이 맞춤식으로 상품 놔주세요. 이랬다면 그때는 커스터마이즈 프로덕트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fixture하고 fixed란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약간의 함정이 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어쨌건 fixture란 단어가 이제 지문 속에 등장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고정되는 어떤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네요. 요걸 이제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지? 난 처음 듣는 얘기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